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세월호의 침몰 사고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학생들도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생생 리포터 시간에는 현재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 안산 단원고등학교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의견 받습니다. 4월 21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지난 16일이죠.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는데요. 구조된 학생들 가운데 정신적으로 상당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들 상황은 어떻고 또 어떻게 치료가 되는 것인지 대한외상성 스트레스 연구 회장직을 맡고 계신 최정호 카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고에서 구조된 아이들이 신체적인 부상 말고도 심리적인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흔히 PTSD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PTSD가 무엇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PTSD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끔찍한 일, 우리가 재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겪고 나서 사실 한 달 이후에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는 아직 PTSD를 얘기하기는 이르긴 하지고요. 사실 한 달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자꾸 이제 떠오르고 그런데 있던 경험들이 자꾸 재경험되는 그런 현상하고 또 깜짝깜짝 놀라는 우리가 과도각성이라고 얘기하는 무섭고 놀라운 거, 그다음에 또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자꾸 피하게 되는 거, 그다음에 뭐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 PTSD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뭐 충격을 받은 다음에 이런 비슷한 증상이 나오는 거는 다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한 달 이후에 지속이 될 때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위험한 증세는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런 어떤 끔찍한 일을 겪고 나면 그런 증상 자체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다 지극히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증상이 나온다고 위험하다,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문제는 그런 증상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병으로 진단하는 것 자체도 한 달을 두는 이유가 대부분의 어떤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사람들은 대부분 회복을 잘 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이제 치유가 되고 자승동으로 회복이 되어 나가는데 그거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속이 되고 있고 한 달 넘어서까지 증상이 나오면 그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증세가 한 달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조금 심각한 걸로 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 10여 년 전이죠. 대구 지하철 참사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그 대구 지하철 참사의 생존자들의 경우에도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화재였고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었고 살아남으신 분들도 사실은 이제 10년, 이제 금년도에 11년이 되셨는데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살아남으신 분들의 굉장히 대다수가 한 60% 가까이가, 우리가 물론 조사에 임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PTSD 증상이 남아 있었고요. 실제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초기에 치료를 잘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만성화될 우려가 있다. 일단은 뭐 대부분 자체는
병이 생기기 전에 회복이 되는데 일단 병이 생기신 분들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고 너무 오래 가시는 분들은 뭐 전쟁 이후에 뭐 요즘 같으면 뭐 6.25 때 겪었던 PTSD를 아직도 겪으신 분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아주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세월호 같은 경우에 일부 구조된 학생들의 경우에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학생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실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뭐 치료라기보다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 단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어떤 증상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병적인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당연한 어떤 극도의 감정이 있고 아주 혼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이제 좀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이야기 들어주고 하는 정도가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심리 지원의 전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마치 이제 이거 자체가 조금 오도가 돼서 지금 당장 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조금 오도이고요. 어떤 이 중에서도 사실은 자기 마음이 편치 못하고 어떤 뭐 죄책감이나 힘든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다른 사례 같은 경우 보면 교사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도 굉장히 PTSD 증상을 겪고 있는 사고를 학생들하고 같이 겪은 경우에 학생들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감정 같은 걸 굉장히 억누르고 심리 지원을 받으시는 거를 뭐 꺼리시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좀 우려가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지금은 뭐 사건 이후에 아직 일주일도 되지 않고 지금 또 구조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존자 입장에서는 어떤 치료라기보다는 항상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고 그 체계에 내가 힘들면은 항상 뭐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시스템만 만들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힘들 때는 하여튼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그런 시스템 안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지금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고 한 달 정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증세가 나타날 경우에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증상 자체는 지금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한 달이 지나가야 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나가지 않고 그런 증상이 계속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너무 진정이 안 되고 과도각성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까지는 뭐 약물 치료나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대개 한 달이 지나가면 그때까지도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끔찍한 일 때문에 너무 떠오르시고 하시는 분한테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 치료 방법은 아무래도 약물보다는 뭐 우리가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하는 뭐 이완도 좀 시켜주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런 끔찍했던 기억을 기억 속에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PTSD라는 병은 본질적으로 기억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그 기억에서 해결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기억을 처리해주고 그다음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인지행동 치료를 중심으로 한 치료가 주안점이고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약물을 쓴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그냥 지지해주고 그럴 수 있다는 걸 교육하고 하는 수준의 치료가 지금은 적절할 거라고 봅니다. 그 학생들 걱정도 되지만 실종된 가족들, 실종자들의 가족들 또 이미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유가족들의 슬픔도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클 텐데 이런 그 유가족들 경우에도 심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네, 당연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거를 보통 우리가 외상성 애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 물론 유가족 중에서도 PTSD 증상이 나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가 아니더라도 외상성 애도라고 해서 정말 큰 슬픔이 우리가 사실 뭐 애도라는 건 항상 슬픈 일이긴 하지만 되게 뭐 병을 오래 앓았다든지 뭐 노인이 돼서 돌아가셨다든지 하는 경우라면 그런 애도 작업을 잘 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좀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갑자기 이런 죽음으로 간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참 견디기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PTSD 못지않게 큰 문제로 가져올 수가 있고
너무 비탄에 젖어서 어떤 2차적인 문제, 3차적인 문제까지 계속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분들 유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다 심리 치료를 해야 된다, 어떤 정신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비탄이나 애도가 너무 심각한 정도,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들이 어떤 2차, 3차의 어떤 뭐 자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심리치료라기보다는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힘든 이야기를 좀 남한테 나눠주고 그럴 때 지지해주고 하는 어떤 과정 같은 게 필요할 것이고요. 어떤 정말 전통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옆에 누가 있다, 네가 정말 힘들겠다 하는 식의 어떤 지원 같은 것들은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충격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사실 뭐 슬퍼하지 마, 뭐 그럴 수 있어, 뭐 인명은 제천이야 하는 식으로 위로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사실은 슬퍼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지금 너무 힘든 일이고 결국은 네가 슬퍼하는 것들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것들이 가장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절대로 빨리 떨쳐내버려, 잊어버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지금으로선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애도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이제 그게 병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개입이 달라져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초기에 특히 뭐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하지만 애도라는 게 뭐 1년, 2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평생 가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정말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남은 삶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가장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다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 전체도 굉장히 큰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국민 개개인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를 어떤 상태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그분의 어떤 본질적인 상태에 따라 또 많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런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실제로 좀 건강하고 긍정적이신 분들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뭐 소위 의분으로 전환을 해서 뭐 하여튼 안전 시스템을 더 높인다든지 뭐 삶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떤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약간 평상시에 부정적이고 뭐 여러 가지 힘들었던 분들은 사실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오히려 자기의 정신 건강이 확 나빠지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우울증이 더 심해진다든지 뭐 비통함, 대개 어떤 상실이나 이런 경험을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상실 경험을 이번 기회에 더 심하게 나타내고 옛날 생각에 빠지시고 비탄에 젖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나 슬퍼할 수 있고 어렵고 사실 지금 마음이 다 힘들고 그렇겠지만 결국은 이런 좌절과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나는 과정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고요. 이럴 때 안 슬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것의 어떤 사건의 의미 같은 것을 한번 찾아보고 앞으로 또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의 가치라든지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슬픔에서 좀 벗어나서 전환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몇 년 전이죠. 시랜드 사건이 있은 다음에 대한민국을 떠나는 이민자들이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아무래도 좀 대한민국 국부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뭐라 그럴까요? 배신감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좀 높아지진 않을까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특히 어떤 책임자가 있고 어떤 누구의 잘못으로 밝혀지고 또 그런 걸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밝혀지고 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어려움은 심적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정부 같은 쪽에서는 어떤 이것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잘 처리하는 것들이 뭐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할 때 굉장히 정부에 대해서 어떤 화가 나고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정부의 일차적인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생명을 좀 경시하고 그다음에 뭐가 아주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어른 이 시대의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더 큰 책임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 물론 이걸 통해서 책임을 가지신 분들이 책임을 정말 통감하고 체계를 바꾸고 앞으로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잘 안 됐기 때문에 더 화가 많이 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어떤 변화는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개인 스스로도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계속 남의 탓을 하고 부정적인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지내기가 어렵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끝으로 최근 며칠 동안 그 모든 언론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특보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런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제 사실 당사자나 그런 분들이 아닌 상태에서 전 국민이 어떤 트라우마에 휩싸인다든지 이렇게 되고 그런 거는 사실 언론의 영향이 전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재난 사건이나 자살 사건이나 이런 걸 해서는 그런 어떤 보도의 가이드라인과 지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실 위주로 좀 보도를 하고 확인되지 않은 건 보도하지 아니하고 너무 이렇게 어떤 감정이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은 좀 자제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언론이 너무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론이 이런 큰 책임도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이런 에너지를 좀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힘도 사실 언론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좋은 이런 그야말로 의분을 통해서 시스템을 바꾸고 정말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사실은 정부의 역할만 있기도 하지만 그게 주책임이긴 하지만 사실 언론도 그런 쪽을 하고 실제로 언론은 그럼 이렇게 많이 이제 방송을 한 다음에는 과연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추적 같은 그야말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문제가 수정되고 고쳐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추적하는 것들 좀 언론의 선기능 같은 것들도 좀 계속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어떤 이런 자극적인 보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좀 피해를 받고 실제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존재한다라는 어떤 언론들의 책임의식 같은 걸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외상성 스트레스 연구 회장직을 맡고 계신 최정호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침몰 사고로 모든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은 실종자 그리고 희생자를 낸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직접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소식에 학교는 물론이고 안산시의 인근 동네들 모두 침묵과 정적이 흐르는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현재 안산 단원고등학교는 23일까지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학교 측에 따르면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24일부터는 1, 3학년 학생들의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24일부터는 일단 1학년하고 3학년 학생들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군요. 현재 단원고등학교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네, 제가 토요일 오후에 직접 학교를 찾아가 봤는데요. 교문 입구에서부터 재학생 학부모의 자원봉사자분들이 문을 닫은 채 그 앞에서 통제를 하고 계셨습니다. 18일 저녁까지는 학교 안에서 촛불 기도회도 하고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드나들었는데 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18일 오후 8시부터는 재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학교 앞 현장 담아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는 다 재학생 엄마들이고요.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이제 학부모랑 학생회가 이제 같이 주최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서브를 이제 그 시민들도 같이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시민들도 같이 동참을 이제 원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마무리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재학생들 그리고 이제 동문 봉사 단원고. 근데 지금 단원고만 있고 인원이 많이 없어요. 다 사고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많이 내려가시면 거제는 그쪽에서 다 그쪽으로 내려가시는 상태라 그냥 마음이 아프죠. 그 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그러면 안산에 남아있는 단원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나와서 그렇게 현장을 지키고 계신 거군요. 네, 현재 학교 안에는 단원고 재학생들과 동문회 학생들만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요. 학교 문은 닫혔지만 19일 저녁에도 8시 무렵에 학생들과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모여서 단원고 학생들의 무사 기환을 비는 촛불 희망 기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이날 있었던 촛불 기도회는 단원고 재학생과 동문회가 주축이 돼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화랑유원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현장 소식도 담아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촛불 희망 기원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된 단원고등학교 7회 졸업생 대표 임보석입니다. 늦은 저녁 오늘도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곳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께 많은 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밝은 촛불들이 희망의 빛으로 물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촛불 희망 기원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전달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촛불 희망 기원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편지 낭독식이 있겠습니다. 낭독을 경청하며 우리 단원고의 밝은 미래를 기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학생 정하은, 신지연, 신지환 학생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촛불 희망 기원 행사 시작 부분을 잠깐 들어봤는데 이 기원 행사가 점점 더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사고 다음 날에 500여 명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 진행했던 첫 침묵의 기도를 시작으로요. 18일 천여 명의 평지 낭독에 이은 세 번째 기원 행사였습니다. 네. 이날은 화랑 유원지 내 계단식 원형 광장이 꽉 찰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실종 학생들의 무사 기환을 빌었습니다. 네, 원래는 그 행사가 학교 운동장에서 하다가 지난 19일부터는 그 더 넓은 화랑 유원지로 옮겨서 하게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슬프고 아픈 분들이 피해자 가족분들을 포함해서 이 단원 고등학교에 소속된 학생들과 학부모 또 선생님들이잖아요. 네. 계속 안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남은 학생들의 동요도 커지고 학교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한 이야기 행사 관계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들도 많이 아프잖아요. 어저께 이제 저도 그 현장을 목격했고 그래서 우리가 미처 고민하지 못했었는데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 학교 안은 좀 조용하고 고요하게 좀 주민들의 어떤 지금 슬픔을 좀 더 달래고 지역사회도 지금 너무 슬프거든요. 안산 뭐 가는 곳마다 거의 눈물이니까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현실의 또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밖으로 요즘 행사를 진행하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정상화를 시킬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게 지금은 옳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는 그 안산시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 시민 등 2천여 명이 화랑 유원지 광장에 모여서 촛불을 밝혔는데요. 인근 주민은 물론 경기도 화성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에 해줄 게 이것밖에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러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시죠. 그냥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하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랑 함께 기도하려고 경기도 화성에서 왔거든요. 답답하죠. 빨리 아이들만 생각했으면 좋겠고 지금 그곳에 계신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거 따지고 있는 게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엄마로서, 그냥 시민으로서 바라봤을 때 사람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명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원하는데 돈이 얼마를 들든 그건 나중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소중한 아이들,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아이들이 그곳에 있다는 게 제일 슬프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는 것 같고 답답해요. 지금 이런 현실이. 네, 정부의 그 미흡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장에서도 정부 대응에 대해 지적하는 시민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기도회에 참석했다는 안산 시민분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 부분만 생각하면 화가 나죠.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고 대한민국의 그중에 영웅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국가 총동원 체계로 갔었어야죠. 근데 지금 누가 봐도 국가 총동원 안 갔던 게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기술이 안 되면 일본의 기술, 미국의 기술,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국가 총동원 체계로 갔는데 국가는 거기다 군인만 보냈던 거잖아요. 이게 국가입니까? 이건 정부가 아니죠.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우리 모두의 국민의 책임도 있지만은 사실 가장 심각했던 거는 아마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면은 유족 그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날 현장 분위기 좀 더 전해주시죠. 네, 이날 촛불 기도회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실종 학생들의 무사 귀환을 담은 편지를 읽고 중간중간 침묵 기도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무대 중앙 쪽에는 재학생들이 서서 촛불을 들었고 원형 계단에는 인근 학교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제발 살아서 돌아와 달라,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촛불과 함께 손에 들고 한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낭독이 이어지면서 숙연해진 광장에는 흐느껴 우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힘을 줄지 모르겠지만 부디 닿기를 바라면서 환자한테 전하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너희들과 같은 학교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던 언니야. 안녕이라는 인사가 이렇게 슬플지 몰랐는데 안녕이라는 인사만 전해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 너희가 정말 안녕한 건지 거기서 많이 힘들 텐데 무서워서 달려 떨고 있을 너희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데 정작 잊을 수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언니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명치였지만 너희들에게 조금 더 힘내달라는 부탁을 할게.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고 기다려줘.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게. 네, 지금까지 수색 또 구조 현황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만 시신 5구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탑승자 476명 중 생존자는 174명, 사망자 64명, 그리고 나머지 236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진수를 맛보리. 맥콜.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을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 YTN 라디오가 상암시대 개막과 함께 오는 28일 봄 개편을 단행합니다. 우선 시사의 달인 신열 명지대 교수가 YTN 출발 새 아침의 진행을 맡아 오전 7시 청취자 여러분의 아침을 힘차게 엽니다.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강지원 변호사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비평을 통해 여러분께 시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아침의 신율, 저녁의 강지원, 쌍두마차가 이끄는 YTN 라디오 시사라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낮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정오에 만나는 음악 뉴스쇼 뉴스 FM 진미선입니다에서는 YTN만의 뉴스 콘텐츠와 감미로운 음악을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 YTN 라디오 봄 개편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 2부 무엇에 대하여 시간에는 방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방송 보도와 관련한 내용도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의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의견 받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 노후화된 사고 선박을 수입해서 개보수한 뒤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또 개보수 공사를 통해 세월호의 서류상 가치를 높인 뒤 세월호를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120억 원의 차입금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2년 세월호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유형자산인 선박으로 대체했습니다. 또 세월호의 수명을 12, 15년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구조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강모교감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기도 안산 제1장례식장에서 치러진 발인식에는 유족과 교직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강고감은 사고가 난 지 사흘 만인 지난 18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진도 실내체육관 근처 야산에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하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알아보는 무엇에 대하여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하여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방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방송이란 무엇인지 언론학 박사이자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김동률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방송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의부터 좀 내리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정말 정의하기 어려운 게 방송입니다. 워낙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고 그렇지만은 좀 역설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가장 여러분을 먼저 반기는 것이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들이 아니고 대개 사람들이 이제 리모컨을 해서 TV부터 틀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FM을 틀든지 그래서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이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방송이 오늘날 인류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방송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아침에 방송을 보고 또 출근할 때 라디오를 틀고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은 공기인데 산소, 질소 그리고 방송으로 채워져 있다. 그런 아주 굉장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은 브로드캐스팅을 번역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로드라는 것은 아주 넓게라는 뜻이고 캐스트는 뿌리다. 그래서 들판에 넓게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인간에게 정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를 아주 널리 뿌리는 것을 방송이라 한다. 이렇게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방송은 현대인의 그야말로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인간의 소통을 위한 도구였는데 사실 오늘날은 커뮤니케이션이 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인간의 생활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행동을 지배하고 위협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공포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 별거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10억이 넘는 중국 인구가 아주 쏠리고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방송 드라마 때문에. 또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피리수첩의 강우병 보도를 보더라도 그것이 잘못되고 잘되고를 떠나서 어쨌든 100만 명이 남는 그것도 10대 중학 여중생까지 나와서 그 방송을 보고 죽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광화문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과거에는 이 방송이 인간의 생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였지만 이제는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동원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같은 경우도 세상이 제가 그렇듯이 잘 쓰면은 굉장히 좋지만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는 정말 가공스러운 존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방송 이전에 신문도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통로로 작용을 하는데 방송하고 신문은 차이가 좀 크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방송 시대다 이렇게 정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은 보도에 있어서 일단 속보성을 자랑하죠. 신문은 아무래도 인쇄를 하고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감이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신문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신문에는 방송이 주지 못하는 깊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방송은 뉴스를 전하고 신문은 뉴스 뒤편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알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문은 미국 교과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건의 why, 왜, 그리고 how, 어떻게, 그리고 and its meaning, 그래서 그 의미까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 신문은 오락성에 있어서는 방송의 현재디지입니다. 방송은 뉴스뿐이 아니라 오락성에 있어서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에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 나오면 유행어가 되기도 하고 패션 유행이 되고 된장녀라든지 온갖 무슨 예능 프로에서 등장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이 사회 생활에 이제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방송은 또 워낙 선명하고 속보성이 있고 또 호소력이 크기 때문에 선동적이라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IT 기술로 인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방송도 예전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방송의 미래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지적했다시피 이제 IT 기술의 발달,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IT 선진국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방송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컨텐츠의 문제인데 방송도 이제 컨텐츠 생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제부터는.
근데 언론이라는 건 상당히 좀 묘한 존재입니다. 이 방송도 이제 언론의 한 영역이라고 볼 때 지구사회에서 많은 인더스트리, 그 비즈니스가 이제 태어났다 성장을 했다 사라지기도 합니다만은 이 인류 문명의 발달로 많은 그 비즈니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미디어의 경우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더라도 올드 미디어가 여전히 명맥을 간직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디오가 나오면서부터 올드 미디어인 신문은 이제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신문은 지금까지도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TV가 등장하면 라디오는 이제 정말 무용지물이다. 이건 박물관에 가야 된다. 그런데 라디오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생활 라디오, 뭐 음악 라디오, 종교 라디오, 기후 이래서 훨씬 더 또는 과거 못지않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죠. 그리고 컬러 TV가 나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영화는 정말 끝났다. 헐리우드의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여전히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주 뭐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미디어라는 것은 방송도 크게 본 미디어 영역일 텐데 이렇게 쉽게 죽지 않는 아주 불가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학자나 미디어학자들은 이걸 두고 미디어의 어떤 변형 이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쉽사리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인간 세상 인류 사회와 함께 영원히 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입니다. 그렇군요. 방송하면은 아무래도 공공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번 그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한 보도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는 이런 방송의 공공성, 중요성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왜 방송에서 공공성이 강조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파라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에 쓸 수 있는 전파는 세계 전파 기구에서 할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 질문이 그럼 전파의 주인이 누구냐고 얘기할 때 전파의 주인은 모든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이 국민이면은 방송의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중파 방송의 경우는 특히 그 퍼블릭 인터레스트 공익에 부합하는 방송 내용을 이제 전파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끔 저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케이블 종편이나 보면은 굉장히 선정적이고 좀 문제 있는 게 많은데 왜 저것은 뭐 비판을 하든지 아니면은 저것을 징계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케이블입니다. 공중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프라이빗하게 자기들끼리 전파를 하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해서 조금 양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공중파의 같은 경우는 언제나 공공성이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세월호 사건, 세월호 이 사태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또는 일부에서 너무 지나치게 방송에 거의 올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만 공중파나 YTN 같은 보도 전문 채널은 아무리 할당해도 지나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파 방송의 경우는 그런 그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알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24시간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약간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재난 방송이 정말 속보나 지나친 경쟁에 휩쓸리다 보니까 부정확하고 아주 확인되지 않는 이런 뉴스를 내보내는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알고 하기보다는 이번 사태가 수습되고 난 뒤에 재난 방송의 문제점에 대해서 차분하게 반성을 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혹시 없었으면 좋겠지만 다음에 재난 방송일 때는 좀 냉정하고 아주 차분한 방송이 돼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떨까요? 그 선진국인 뭐 미국이나 유럽의 방송도 재난 방송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평소보다는 그 진행자가 좀 흥분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 표정도 특히 저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표정이 좀 더 좀 풍요롭고 제스처가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제가 유학 생활에 느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야단을 뜬다고 그래야 되겠나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라리 우리보다 더 야단 복수를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좀 시간이 며칠 돼서 계속돼서 보기에 따라서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온 국민의 관심사고 또 너무 슬픈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 대해서요 이야기 나눴습니다. 언론학 박사이자 서강대 MOT 대학원 교수이신 김동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지석 아카페라를 마시다. 깊고 진한 아라비카 원두로 부드럽게, 향기롭게, 감미롭게 그렇게 아카페라. 부드럽게 커피에 녹아들다. 햇살이 좋은 날 아카페라. 빙그레.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장미진,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